이 계산기를 두 개로 봤을 때 이 소송이 끝까지 가게 돼서 만약에 50-50 아티스트 측이 패소하게 되더라도 지급해야 될 위약금이 지금이 가장 적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까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피부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적인 분쟁, 현재까지 팩트를 좀 체크를 하고 향후 법정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피부티라는 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그룹은 2022년 데뷔했던 여성 그룹이고요. 사실 1집 자체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집에 수록됐던 큐피티라는 곡이 빌보드 핫 100에서 14주 연속 진입하면서 K-POP 걸그룹으로서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BTS나 블랙핑크를 잇는 새로운 대세 걸그룹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모으긴 했었는데요. 특히 피부티의 소속사는 어트랙트라는 중소소속사였는데요. 이런 중소소속사인 어트랙트에서 빌보드 핫 100까지 진입하는 유망한 걸그룹 아이돌을 키워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요, 이 큐피티로 대성공을 이룬 직후에 이 50-50 아티스트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속효력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이 가수로서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을 즉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송으로서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죠. 갑작스럽게 소속사와 법적인 분쟁이 생긴다?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요, 이 큐피티의 소속사 측이었던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멤버들을 불법적으로 빼돌려가려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여러 기사에서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은 대형 소속사에서 이 50-50의 전속 계약을 바이아웃해서 총 금액을 어트랙트에 지불하면서 데려가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이아웃 금액이 20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그 200억 원을 원소속사에 지불하고 모든 권한을 이제 사드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서 현재까지는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프로듀서가 이 원소속사에는 바이아웃 제안이 왔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아티스트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논의를 해서 새로운 소속사로 이적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정황들이 기사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론은 아티스트 측의 안 좋은 여론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자 이 아티스트 측은 본인들이 선임한 로펌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즉,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강행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런 사정들이 불거져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들께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소송에서 크게 쟁점은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게 작성이 됐느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했을 경우에 얼마의 위약금을 줘야 되는가. 대부분의 소속사들은 표준계약서에 준해서 또는 특약조항 몇 가지 추가하는 정도로 양자에게 그다지 불리할 게 없을 정도로 조항들을 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계약서에 어떤 갑질로 인해서 독소조항이 생겼다, 그로 인해서 소속사들이 그 독소조항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정산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좀 했다면, 오히려 최근에서 이런 중도 소속사나 아티스트들 간의 분쟁을 보면요, 약간 허술하게 규정된 그런 조항들을 독소조항이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소속사를 오히려 압박하는 거죠.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갑질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속계약에서 좀 해지를 좀 해달라, 아니면은 정산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소속사를 오히려 압박합니다. 가수나 연예인의 경우에도 소송 혼자 진행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대형 로펌들을 등에 대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약서에는 독소조항이나 소속사가 갑질할 수 있는 조항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고요. 오히려 그런 조항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아티스트들이 법률 자문을 받고 이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본인들이 유리한 상태로 좀 끌고 갈 수가 있는 빌미가 되어버려요. 만약 피부티와 소속사 간에도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허술한 조항이 있었다면은 우선 그것부터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투명하지 않은 정선이나 활동에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쟁점인데요, 이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겁니다. 앞서서는 계약서 자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좀 약하긴 한데, 소속사가 어떤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아니면 어떤 채무 불이행을 했다, 아니면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 활동의 화면에 있어서 어떤 뭐 독단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좀 모아서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고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빌미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없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좀 해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정산을 정말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많이 주장하는 게 정산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전형적이에요. 그건 사실은 회사에 요청하면은 요즘은 그 정산 자료를 공개해 놓거든요.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원할 때 뭐 주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원할 때 그걸 보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피프티피프티가 현재 빌보드 핫 100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가지고 갑자기 활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정산 자료가 아직 부족했다, 심지어 아직 1집이 사실상 망한 상태였고 2집으로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그룹인데 정산할 자료가 거의 없잖아요. 정산할 자료를 받았을 때 거의 마이너스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대표이사의 사비를 다 털어가면서 투자를 했다는데, 다 정산하고 나서 실제 이 아티스트들이 받는 금액은 현재까지 받을 만한 게 많이 없을 거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추측하자면 이 계산기를 두 뒤로 봤을 때 이 소송이 끝까지 가게 돼서 만약에 피프티피프티 아티스트 측이 패소하게 되더라도 지급해야 될 위약금이 지금이 가장 적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까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하게도 아티스트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어떤 레슨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마케팅비라든가 그게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산정할 수 없는 노력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이런 위약금 조항이나 위약벌 조항을 넣긴 하는데, 그 위약벌 산정의 기준은요, 보통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표준 계약서 내용을 보면요, 당연하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의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 조항은 전형적인 위약벌 규정이에요. 지금 매출액이 훨씬 더 점프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매출액이 늘어나 버리면은 직전 2년간의 매출액 평균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물론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위약벌 규정만이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회사에서 투입한 자금 중에서 산정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원상회복으로 어떤 투입된 금액 돌려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합산한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일 텐데,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 위약벌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 계약에서 탈출하게 되면은 그걸 다 주고서라도 이 바이아웃으로 누군가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금액보다는 훨씬 못한 금액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아니었을까 싶은 의심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현재까지 이 아티스트 측과 이 소속사 측의 계약서를 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이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티스트 측에서 공식적으로 된 입장을 봤을 때는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전면에 내세웠을 것인데, 그것은 아니었고, 일단은 정산과 정산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 활동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장해보는 것은 채무 불이행일 것이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시점인가를 봤을 때 설령 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누군가가 제시했던 그 바이아웃 금액보다는 더 낮은 금액으로 위약벌 플러스 손해배상 금액을 좀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앞으로 핵심 쟁점은 이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계약서가 불공정했나, 아니면 계약 자체를 충실히 이행했냐, 채무 불이행이 있었냐, 또 이 위약금 액수는 도대체 얼마가 될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 사안을 보신다면 아주 흥미롭게 이 사안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건이어서 리뷰를 좀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